20세기 이후에 현대미술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이라고 할 것 같으면 표현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세기 들어서 예술이 이제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예술이 어떤 타 분야, 종교, 성서 이야기라든지 또는 어떤 도덕적인 주제들을 관련된 어떤 그 왕실의 요구, 이런 내용을 그리려다 보니까 완전히 그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19세기 이후에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 성장을 하고 새로운 어떤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교회나 왕실의 요구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예술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터전이 마련됐다. 이것이 이제 현대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그 사회적 배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술이 더 이상 다른 분야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술 자체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규정을 갖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의 자율성이 미술에서는 재현 미술로부터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세계로부터 이 대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전환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상을 표층에서부터 심층 세계로, 심층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힘이죠, 힘. 그런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항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역시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대상의 변화가 어떤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표현주의는 보이지 않는 그 심층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재현주의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낳게 되는 아방가르드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에 등장하는데, 그 당시의 표현주의는 형식적으로 보면은 구상과 추상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추상 표현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현주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20세기 중반에 와가지고 구상이 완전히 빠지면서 추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표층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거는 에너지잖아요. 감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운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어떤 색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는 그 조형 언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들의 조형 언어, 문법 체계를 갖추게 되는, 처음에는 아방가르드로서 존재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체계를 갖추게 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부르고, 추상표현주의에 와서는 이 형식주의 미학이 체계를 갖춤으로써 온전한 추상미술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1950년도에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을 포함해가지고, 바넨 뉴먼, 로스코 같은 작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완전한 그 추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 오면은 이제 팝아트하고 개념미술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추상표현주의가 이제 하나의 그 콜렉터들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그 팔기 위한 그림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아방가르드가 아니라 장식적인 진부한 미술로 전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팝아트와 개념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회화의 위기가 도래를 했고, 개념미술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지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런 감각에 대한 그런 그리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1980년대예요. 그런 소유층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1980년대에 신표현주의가 차가운 개념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표현주의하고 우리가 그 이전에 나왔던 표현주의나 추상표현주의의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냐면은 이 차별화라는 것이 과거의 표현주의의 그 진보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그 시대정신과 관련을 갖는다는 거죠. 표현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표현주의가 아니라 그 시대에 따른 정신이 가미된 새로운 표현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분류하는 이유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경우에 자꾸 이제 과거의 표현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포지셔닝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포지셔닝. 차별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순수하게 나의 어떤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작품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나와 비슷한 작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차별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신 버전을 쓰려는 거는 물론 최신 버전에 버그도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최신 버전의 그 업그레이드되는 그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들과는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거기에는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표현주의의 특징은 이 대상에서의 그 변화가 있는데 표현주의에서는 표층 플러스 심층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절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반씩. 반고흐의 그런 표현주의라는 것은 보이는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의 세계가 반반씩 섞이잖아요. 근데 이제 잭슨 폴록에 오면은 완전히 그 심층적인 에너지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신표현주의로 오면은 그 대상이 중층적이다. 중층. 이 중층적이라는 것은 복수적이라는 건데 사회와 개인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추상표현주의가 개인의 감정이라면은 신표현주의에서는 개인 플러스 사회와 어떤 역사, 어떤 외적인 맥락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주체를 중층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주체가 순수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적인 주체라는 것은 나의 고유한 어떤 개성과 순수성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중층적이 된다는 것은 나라는 개인 주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 주체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락항의 그 정신분석에서 많이 얘기되는 거지만 결국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과 섞여 있는 것이고 그 타자라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사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고유한 주체가 아니라 타자화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사회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얘기되는 하나의 맥락주의, 맥락. 모든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흐름과 이 신표현주의는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표현주의는 이거는 모더니즘이고요. 모더니즘이고 신표현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시대정신이 완전히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 차이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결정적인
그 차이는 그 주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주체를 순수하게 보느냐. 그러면 이제 모더니즘이 되는 것이고, 주체를 타자화된 주체로 보느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형식에 있어서도 그냥 순수한 어떤 나의 아우라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레퍼런스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있고 사회가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레퍼런스로 작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회적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사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구상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나의 어떤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그 위에서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이 단순하게 그냥 추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상과 추상이 섞이는데, 표현주의의 구상과 추상이 섞이는 거와 이건 좀 달라요. 표현주의에서는 자연 대상에 대한 닮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고의 그림 생각하면 아시겠죠. 자연 대상과 닮아 있잖아요. 근데 신표현주의에서의 구상은 그런 자연과 닮음이 아니라 사회나 역사적인 레퍼런스를 하나의 텍스트로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추상표현주의처럼 거기에서 이제 감각적인 그 회화가 그려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부분은 어떤 사회나 역사성의 반영이고, 또 이 추상적인 부분은 개인의 감각의 구현이거든. 이거는 좀 무관심적인 거예요. 레퍼런스는 관심, 사회적 관심이라면은 이 추상은 무관심적인 거잖아요. 이게 섞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미학적인 의미 역시 알레고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레고리적이다. 표현주의에서는 아방가르드적인, 그러니까 전통의 재현 미술에 대한 어떤 그 해체적인 성격이 강하고, 추상표현주의에서 그것이 형식주의의 미학으로 정착이 되잖아요. 카니스키가 뭐 점선명과 의미의 관계를 조형 언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언어학적인 걸로 보면은 의문론이나 형태론, 통사론, 이 언어의 문법을 만드는 거예요. 조형 언어의 문법을. 순수한 점선면, 색, 이런 것들의 그 추상적인 문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떤 색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선이 어떤 느낌을 나타내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형식주의거든요. 그 내용 없이도 그런 형식들의 문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 형식의 문법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신표현주의는 통사론적이고 의문론적이고 형태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서 어떠한 상황과 맥락 속에 사용될 때 이 활용론적인 관점이다. 활용론. 말을 사용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 따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활용론인데, 그러니까 이 신표현주의는 문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법이 어떤 현실에서 사용될 때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 다층적인 현대인의 그 주체의 그 내부를 보면은 굉장히 그 중층적이고 다층적이에요. 약간 그 분열증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분열증적이다. 정신분열증적이죠. 여러 가지 타자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열증적인 주체를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림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고, 이 그림의 그 의미도 알레고리적이 된다. 알레고리적이다. 알레고리라는 거는 이 수사하게 하는 방법인데, 표면 의미하고 심층 의미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본래적 의미가 있고, 또 표층적인 의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 현실을 상징적으로 그것이 이제 암시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이건 고전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역사적인 사건, 사회적인 어떤 주제를 다루면은 이게 이제 고전주의적인 재현의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끌어오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표현주의에서는 그게 이제 자신의 본능, 본래적인 충동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레퍼런스와 본래적인 충동이 막 뒤섞여 가지고 의미에서도 표층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그 본래적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인간 본연의 그 본능적인 충동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 구조가 제가 뭐 지난 시간까지 했던 그 민화의 의미 구조와 상당히 그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화도 이 신표현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대 미술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추상표현주의는 보편적인 무의식을 다뤄요. 뭐 융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보편적인 무의식을 다룬다면은 신표현주의에서는 타자된 개인의 어떤 다층적 무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보편주의가 갖고 있는 환원주의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환원주의로 빠지게 되면은요 그림이 다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이 보편성으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본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길이 없어지는 거죠.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개인의 다층적인 무의식을 다루게 되면은 개인마다 다 이게 역사가 다르고 사회적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창적인 자기 언어가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신표현주의가 오래 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이 추상표현주의는 오래 못 갔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중심이 아니고 1950년대, 60년대 뭐 초까지 이렇게 좀 오다가 대세 자리를 물려줬거든요. 근데 신표현주의는 1980년도에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융성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오늘 하게 되는 아드리안 게니 같은 작가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작가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작가의 어떤 그 개성에 따른 독창적인 양식이 나올 그런 여지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나마 표현주의나 추상 표현주의에 비해서 좀 여지가 있다. 우리는 그 여지를 파고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요 차이들을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내 감정 표현하고 그린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 포지션이 안 나온다.